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해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진즉에 다 돌아가셨고 남편과도 온갖 풍파를 다 겪으느라 저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딸아이 얘기입니다. 우리 딸이 결혼 3년 만에 아이도 없이 파경을 맞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부부 사이 일에 아무리 부모라도 왜 참견하냐 하실 수 있지만 저의 사연을 들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딸은 아직 나이가 35도 안 된 젊은 나이예요. 원래는 천성이 참 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전혀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죽음의 문턱에 한번 다녀오더니만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과 헤어진 사이놈만 생각하면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속에서 천불이 나긴 합니다. 천하의 못된 놈의 사기꾼 같은 놈이 내 사위였는 줄도 모르고 우리 딸 잘해주라고 내가 얼마나 쩔쩔매고 베풀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임에도 우리 딸 이혼할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했죠. 저는 딸이 일찍 결혼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저야 옛날 사람이니 그때는 대부분 20대에 결혼을 많이들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야 어디 그런가요? 여자가 능력 있고 직장 든든하면 다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기도 하죠. 저는 그게 어찌 보면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자란 지금 세대가 자기 엄마의 결혼 생활을 보며 학습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딸아이에게 결혼 급할 거 없다는 말을 참 자주 했으니까요. 큰 풍파 없이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결혼하고 나서는 저 자신보다는 남편과 아이와 시댁에 열중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내 딸만은 이런 고된 삶을 아주 늦게 겪거나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부모님은 어떤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우리 딸에게 여자가 결혼하면 삶이 어찌 달라지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만 컸습니다. 소윤아, 만나는 남자친구랑은 굳이 결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연애만 해봐. 너 이제 막 교사 임용됐는데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뭐 있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좋은 곳도 구경 다니고 즐기다가 한 32~33살에 결혼하면 딱 좋지. 결혼 일찍 하면 그런 거 못해. 지금은 막상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려. 엄마도 일찍 해봤으니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엄마도 참.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인가? 아예 일찍 결혼해서 둘이 돈도 같이 모으고 같이 여행 다니고 살면 되지. 얘가 못 모르는 소리 한다. 너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니? 아주 알콩달콩 살 일만 있을 것 같아도 현실이란 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엄마가 결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딸은 한참 연애를 할 때라 그런가 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젊은 청춘이니 지금 저렇게 좋다고 해도 또 얼마나 가겠나 싶어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하는 딸아이지만 본인 사생활이랍시고 연애 얘기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예쁘게 연애하는 것 같아 내심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은 저를 닮아 요리도 잘하고 참 재주가 많은 아이예요.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교대에 갔고 바로 교사로 임용되어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던 아이입니다. 대학교 때는 정작 연애는 관심도 없다가 사회생활하면서 남자를 처음 만나는 거 보고 걱정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딸이 보기보다 순정파더군요. 생각보다 만남을 진중하게 하는 건지 연애 3년째 결국은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때 처음 딸아이가 만나는 예비 사윗감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비 사위랍시고 우리 딸이 데려온 그놈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에게 대강은 들었지만 은행을 다닌다길래 그래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꾸만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과 대화할 때 10분 정도만 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사람이 악해 보이지는 않는데 뭐랄까요? 자꾸 우리 딸과 결혼하는데 자기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 심지어 부모님 재산을 근근히 과시하며 결혼하면 우리 딸이 봉 잡은 거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거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연 아빠도 그렇고 직장생활 5년도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거니와 아직 30도 안 됐잖나. 자네는 우리 딸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제가 5대 독자라서요.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아주 성하십니다. 소연이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소연이는 그냥 몸만 와도 됩니다. 제가 누나들이 있긴 한데 아버지가 저 결혼하면 집이랑 땅 물려주시기로 해서요. 대단하게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장모님. 소연이 결혼 준비 미흡하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준비된 남편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면서 부모가 어찌 빈손으로 보내겠어. 아무튼 알았네. 이렇게 빨리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네만. 자네가 우리 딸 많이 좀 챙겨주게. 우리 딸이 연애도 처음이고 아직 뭘 몰라서 내가 걱정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제가 소연이보다 5살이나 많은 오빠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전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연이가 보물인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찌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예비 사위를 보니까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하는 마음 그건 확실히 알겠더군요. 저는 결혼 준비로 신난 딸아이를 보면서 어차피 시집 보내는 거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로 살게 부모로서 옆에서 힘이 되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려니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우리 딸 외동딸이라서도 그렇지만 딸 낳고 애가 안 들어서서 정말 귀하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금지옥엽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나 남편이 원래부터 유복한 집안인 탓에 정말 부족함 없이 키웠고 아이가 심성도 참 착했어요.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딸이었죠. 그런데 시집 가는 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사람 마음을 부모가 어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어쨌든 집도 있고 다 준비해 놓았다고는 하나 우리 쪽에서도 상견례하면서 혼수니 뭐니 다 준비하겠다고 하고 했죠. 그 집 식구들 만났는데 단촐하게 3식구가 전부인 우리 집과는 달리 식구도 많더군요. 시누이가 3이 있었는데 다들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사위가 그 집 막내였습니다. 우리 딸을 동생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겠다길래 우리 딸이 식구 많고 화목한 집안에 시집가는 줄 알았죠. 그리고 우리 딸과 결혼 준비를 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날까지 자꾸 준비하는 와중에 우리 딸이 자꾸 얼굴이 어둡더군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딸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더니만 글쎄 우리 딸이 울면서 집을 얻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집을 얻어야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상견례 했을 때 그 집 식구들 집은 이미 다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유산 30억이니 뭐니 허세를 떨길래 얼마나 돈 많으면 저러나 했구만 갑자기 집을 얻어야 한다니. 그럼 진작 상견례 때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먼저 결혼하고 나서 해주시겠대. 엄마, 오빠네 할아버지가 집 살 돈을 해주시기로 한 건데 중간에 가족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 말로는 할아버지가 주시기로 한 재산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춰졌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 딸이 좋다는 사람이니 거기까지는 이해해보려고 했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위 될 사람 됨됨이 안 좋았다면 끊었을 겁니다. 일단은 집을 급하게 얻어야 한다니 어쩔 계획이냐고 했더니 매매는 못하고 전세를 얻겠다고 하더군요. 거의 결혼 직전에 집을 구하러 다니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김서방은 돈도 없이 지금 집을 얻겠다는 소리를 한 거야? 아니, 대체 얼마나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너까지 융자 얘기를 해? 엄마, 사실은 보증금 70% 꽉 채워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긴 했나 봐. 자세히는 얘기 못 해주지만 나중에 증여해줄 재산 있는 거 확실하니 일단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에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왜 처음하고 말이 다른 거니? 정말 그 집안 이상한 집안이구나. 정융자를 내야 하는 거면 김서방이 내면 되잖아. 왜 네 이름으로 시작부터 빚을 얻으려는 건데? 엄마는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럼 융자는 네가 내고 나머지 돈은 김서방이 부담한다는 거야? 그러자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꾸를 못하는 겁니다. 엄마, 어머님이 안 그래도 나 불러서 말씀하셨어. 집안 문제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할아버지가 우리 그이 몫은 증여해 주신대. 일단 융자 내서 집 얻으면 이자는 내가 낼 필요 없이 그이가 다 내게 할 거라고 걱정 말라시더라고. 됐어! 부부가 같이 버는 돈인데 그 돈이 그 돈이지. 빚내는 건 엄마가 싫다. 아무리 너희 둘이 알아서 한다지만 이건 아니지. 날 잡았다고 결혼 못할 거 있니? 다시 생각해봐. 저는 상견례까지 다 한 마당에 처음과 말이 달라진 사돈댁에게 실망해 결혼을 물을 생각도 했습니다만 우리 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 보고 결혼하지 돈 보고 결혼하냐는 우리 딸 말에도 제가 그랬어요. 네가 아직 가난한 게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너 아무리 사랑해도 가난이 집에 있으면 그 사랑 창문 너머 도망가는 법이야.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돈 때문이야, 돈. 엄마는 김서방이 우리 집 잘 사는 거 보고 기댈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수쓰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그냥 결혼을 좀 미루는 게 어떻겠니? 엄마, 나 청첩장 다 찍고 돈 드릴 대로 다 드렸는데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나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자신도 없어. 그러느니 그냥 혼자 살래. 그래. 그럼 혼자 살면 되겠다. 너 정도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충분하지 뭐. 뭐하러 힘들게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때다 싶어 말했지만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당사자가 절해버리니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빚내는 건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우리 쪽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통보했어요. 집 매매할 돈 3억을 지원해주고 대신 명의는 우리 딸로 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바보같이 속고서 결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어쩌겠나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정말 없는 게 맞더라고요. 사위가 찾아와 저에게 감사하다며 살랑거리는 거 보고 마음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트러블이 생겨버리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결혼하더니만 결혼 전에 마음고생과는 다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둘이 잘 살라고 자주 오란 말도 안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사위가 우리 딸 챙기는 거 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의심과 걱정이 많았다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품어야 하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싶었죠. 그리고 사위가 딸에게도 저나 우리 남편에게도 참 살갑게 잘했어요. 때 되면 부모 챙길 줄도 알고 어느 때 보면 우리 딸보다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았습니다. 둘이 오손도손 잘 사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놓이더군요. 다만 우리 딸은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저에게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엄마, 나는 30 되기 전에 꼭 첫 아이 낳고 싶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아이 가지는 게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금방 생길 줄 알았어. 애 가지는 게 그렇게 맘대로 되는 일이면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줘야 한다는 말이 왜 있겠어. 그래도 아직 너 나이도 젊고 김서방도 건강하잖아. 조급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 신혼 즐기면서 천천히 고민해봐. 막상 낳아서 길러봐라. 지금 그 말 쏙 들어갈걸? 애 낳고 기르는 것도 보통 일 아니야. 부부가 부모로서 준비가 되었을 때 가져야지. 그런가? 근데 둘 다 지금 아이 생각은 간절하거든. 우리 그이도 아이 좋아하고 나도 그렇고 차라리 나님 휴직하고 애 갖는 거에 전념할까 봐 엄마. 그건 자연음신 2년 정도 더 시도해보고 생각하자. 지금은 너무 일러. 왜 그리 급하게 아이를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우리 딸아이 성정이라면 그럴만 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선생이란 직업을 택하기도 했고 저와 남편이 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도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했어요. 소박하지만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남편 살뜰히 챙기고 살림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내 딸이지만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척척 해내고 자기 시가 식구들 챙기는 거 보면서 어떤 면에선 딸이 나보다도 낫구나 싶었죠. 그런데 1년을 아무 일 없이 사는가 싶더니만 다시 열심히 아이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 않았는지 3년째가 되니 우리 딸이 마음을 먹더라고요. 휴직이라도 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보고 임신을 하겠다고 말이죠. 요즘은 하도 젊은 사람들도 난임이 많다고 하길래 저도 딸이 30이 넘어서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기 가지는 준비를 하면서 아기 방을 미리 꾸며놓을 정도로 간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더군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거면 제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 저도 마음이 아팠죠. 아무리 마음을 편히 갖는다고는 하지만 병원 다니면서 배란 유도제 맞아가며 고생하는 딸은 어쩔 때는 한계에 부딪힌 듯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그 사람은 천하태평인지 모르겠어. 나님 휴직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놓고선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복직하래. 자기는 애 없어도 된다나? 사람이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김서방도 같이 병원 검사 받아본 거지? 대체 뭐가 문제라서 애가 안 생기는 거래? 왜 소윤이 너만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는지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김서방은 뭐라니? 응? 둘이 그이는 문제없다고 검사받길 거부해. 혹시 몰라서 정자검사 받아보자고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싫대. 내가 난임 치료는 무조건 같이 해야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부탁했다가 나 정말 그날 소방 맞을 뻔했어. 자기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엄청 화내시더라고. 근데 마침 내가 다낭성이라고 결과가 나온 바람에 일단은 나만 배란 유도제 먹으면서 시도해보려고.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 해야지 뭐. 우리 딸이 티를 안 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있었더군요. 우리 사위가 딸에게 잘하는 모습만 보이길래 몰랐던 사실을 듣고 내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은 직장을 잠시 휴직한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몸이 임신하기 쉽다며 건강을 위해 애썼고 가정도 살림도 잘 돌보았어요. 사위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사위는 결혼 전보다 스타일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우리 딸이 자기 남편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우리 딸은 속도 깊은 아이라 아이 갖는 문제 외에는 속상한 일이 분명 있을 텐데도 저에게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엄마가 걱정할까 봐 일부러 꺼내놓지 않은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어요. 부부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집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집간 딸이 알아서 잘 해낼 일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저 도움을 청하면 조언을 해주는 엄마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살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우리 딸아이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리면 아직도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려는데 손에서 갑자기 컵이 미끄러지며 산산조각을 내버렸죠.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릇을 깨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싶어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엄마라는 건 참 신기한 존재죠? 그게 불행의 전조였는지 얼마 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전화벨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받아보니 사위 녀석이 전화를 했더군요. 근데 사위가 엉엉 울면서 저에게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큰일 났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글쎄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다녀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택배차에 치였어요. 제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지금 막 수술 들어갔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딸이 왜 차 사고를 당해? 그럴 리가. 우리 딸이 정말 맞아? 저는 우리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위 말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너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사위 말대로 우리 딸은 그야말로 큰 사고를 당했더군요. 남편과 거의 정신줄을 거의 놓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 딸은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우리 딸을 쳤다는 택배차 기사는 제가 볼 새도 없이 경찰서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위는 머리를 쥐어잡고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우리를 보자마자 거의 울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소윤이 어쩝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해도 의식이 회복 못하면 힘들 수도 있대요. 온몸이 성한 것도 하나도 없답니다. 간도 파열되고 갈비뼈, 다리뼈 다 부러져서요. 저 어쩌면 좋습니까, 장모님? 소윤이 잘못되면 저야말로 진짜 죽어요. 아무렴 내 자식인데 부모보다 사위가 슬프겠나요? 하지만 사위가 저리 난리를 치며 우는 바람에 저라도 정신줄을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희망적이기는커녕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보호자를 찾더니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은 거죠? 수술은 잘 된 겁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워낙 골절도 다수이고 내상이 큰 데다 무엇보다 뇌출혈이 걱정입니다. 급하게 개두술로 위급한 곳은 수술했습니다만 환자가 이겨내시는 게 문제죠. 의식을 회복한다 해도 예전과 똑같은 몸 상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으니 무조건 우리 딸 살려만 주셔요, 선생님. 저는 그거면 됩니다. 이대로 의식 회복 못하고 감염이 되면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이겨낸다 하더라도 차에서 부딪혀 튕겨나가면서 머리를 너무 크게 다친 터라 예전 정상적일 때의 모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무슨 대수인가요? 내 딸이 살게만 해서 우리 옆에 있어준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딸아이의 목숨줄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던지요. 저는 그날부터 기억 없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길 때도 우리 딸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긴 하는데 동공반사는 없고 본능적으로 뜨는 정도의 상태였죠. 그 상태로 우리 딸은
일주일이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은 가족 곁에서 잘 버텨주었습니다. 우리 사위도 얼굴이 까칠해질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어요. 밥도 안 먹는 것 같고 우리 딸이 안 챙기니 행색도 엉망이길래 제가 일단 본인 생활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 저와 사위 그리고 우리 남편이 3교대로 아이 자리를 지켰어요. 이 사람아, 우리 딸도 딸이지만 자네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러는 거 우리 딸이 알면 좋아하겠나? 깨어났을 때 좋은 얼굴로 우리 딸이랑 인사해야지. 자네 얼른 나가서 밥도 먹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렇게 해. 오늘은 내가 병원에 있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우리 집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네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장모님이야말로 오늘은 들어가시죠. 가셔서 푹 잠도 자시고 오셔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다고 집사람이 당장 깨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얼른요, 장모님.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럼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나 다녀오면 자네도 잠시 쉬도록 해. 저라고 어디 딸을 놓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다녀와야 사위도 좀 쉴 것 같아서 내키지 않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저도 참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지갑과 핸드폰도 챙기지 않고 병원 정문을 나서다가 문득 겉옷도 걸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내 정신 좀 봐라 자책하며 다시 딸아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급하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마침 사위도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안 보이더군요. 그런데 병실 안 화장실에서 갑자기 생경하도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목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였어요.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 병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웃음소리가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 딸에게 지극정성이던 우리 사위였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 사위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껏 들떠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는 잠깐 볼 수 있지? 내가 간병을 열심히 해야 의심을 안 해. 아이, 조금만 참아, 어? 저는 사위 입에서 나오는 자기야라는 단어를 듣고 본능적으로 복도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병실은 아다시피 문을 항상 열어놔야 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는 편이라 사위가 하는 대화를 고스란히 다 들을 수 있었죠. 아이, 나도 답답하지. 병원에만 있는 게 뭐가 좋겠어. 사고 났을 때 바로 죽어버렸으면 깔끔했는데 지금 2주째 저러고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의사가 저러다가 갑자기 심정지 올 수도 있다잖아. 어쨌든 이렇게 가버리면 이혼 같은 귀찮은 짓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아. 하늘이 나를 돕네 도와. 우리 자기랑 편히 살라고 보험금도 아주 억대로 주신단다. 그것뿐이겠어? 우리 집사람 집도 죽으면 내가 상속 대상이란 말이지. 결혼할 때 집 얻어내려고 내가 얼마나 쇼를 했는 줄 알아? 이제야 보람을 찾네 내가. 저는 다리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분명 사위놈이 하는 말이 맞았는데 말하는 내용은 우리 딸이 죽는 걸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죠. 내 딸한테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던 사위놈이 뒤에서는 뭔가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라고 남자에게 부르겠습니까? 분명 여자가 있구나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문을 열고 그놈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만약 우리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위놈은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일단 저는 황급히 병원 문을 나섰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일단 그놈들을 확실하게 캐야겠다 싶었죠. 그 다음 날 병실 가서 교대하는데
사위놈이 천연덕스럽게 저에게 더 쉬다 오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뭐 이리 일찍 나오셨어요? 제가 좀 더 있어도 되는데. 그럴 거 없네. 나랑 소연 아빠가 같이 있기로 했으니까 자네는 주말에는 푹 쉬도록 해. 주중에는 회사 나가니 저녁에만 들리도록 하게. 일도 바쁠 텐데 만약 우리 딸한테 붙어 있으면 쓰겠나. 우리 딸이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저도 일이 손에 안 잡혀 죽겠습니다, 장모님. 저리 말하며 한숨을 내쉬는데, 그래 이놈아, 내 딸이 빨리 죽길 바라고 조바심이 나서 그런 거지 하는 마음에 확 뺨을 후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을 동원해 믿을 만한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놈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사위가 떠나고 나서 빡빡머리로 야민 채 누워있는 딸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지요. 이제 갓 30이 넘은 나이에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 남편이 딴짓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딸은 남편 좋은 거 먹일 궁리, 좋은 옷 입힐 궁리만 하던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 소윤아, 엄마가 너 대신 네 신랑 응징해주마. 철저하게 까발려서 너 언제부터 속였는지 엄마가 다 알아내서 혼내줄 거야. 엄마가 꼭 복수해줄 거야. 너는 깨어나기만 해. 엄마 위해서 꼭 깨어나줘. 우리 딸 귀하대다고 얼마나 울면서 말했는지 몰라요. 사위놈은 아주 대놓고 맘 편히 상간녀와 바람을 피워대더군요. 우리 딸이 살던 우리 딸 명희의 집에 자기 내연녀를 데려다 놓고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더군요. 같이 집에서 나와 밥을 먹으러 가고 팔짱을 끼고 마트에 가는 사진들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을 어찌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그들이 출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더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사이놈이 결혼할 때도 지금의 내연녀는 결혼식에 와서 사진까지 찍고 간 직장 동료더군요. 그거 보는데 이놈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속인 건가 싶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결혼할 때 뭔가 석연치 않았던 그 마음이 맞았던 건데 내가 왜 우리 딸을 결혼하게 놔뒀을까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도 그럽디다. 나쁜 놈들 뒤 많이 캐봤지만 이 자식은 정말 악질이라고요. 우리 딸 학교 행정실에 찾아가 단체 보험에 대해 묻고 이미 사망보험금 청구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딸 명희 집도 사망할 시 상속 절차를 알아보러 법무사까지 찾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둘이서 외제차를 보러 가서는 계약까지 했다는 거 듣고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상간녀의 신상 정보까지 건네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내가 엄마로서 이 사위놈을 응징해야겠다 싶더군요. 둘이 같은 회사라니. 어쩌면 두 연놈 모두에게 확실히 계망신을 주고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사위놈은 수준급의 연기를 하며 병원에 와서는 우리 딸을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새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우리 딸 손을 잡고는 기도까지 하더군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뻔하죠. 저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의사가 회진 도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네. 아직 반사 반응도 돌아오고 있고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의식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만. 어쨌든 자네도 그리 알고 너무 걱정 마. 네? 그게 정말이에요, 장모님? 의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놈이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니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래, 우리 딸 이제 털고 일어나는 거 시간 문제네. 암튼 자네는 매일 올 필요는 없겠어. 이제는 내가 돌봐도 되니 그런 줄 알게. 저는 혹여 사위가 우리 딸에게 해코지할까 싶어 딸 곁을 비우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이놈의 외도 증거를 하나둘 모아놓았고 아주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를 통해 딸아이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와 상간녀 소송도 전부 상담해 놓았어요. 안타까운 건 이혼 소송은 혼인 당사자인 우리 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기에 무조건 우리 딸이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사가 한 말이 맞더군요. 가족들의 지극정성을 알았는지 며칠 후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의식에 돌아온 겁니다. 엄마를 못 알아봐도 깨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딸이 눈을 뜨고 저에게 엄마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 딸아이를 잃을까 봐 맘 졸인 순간들이 떠올라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딸이 남편의 바람을 알아야 하는 지독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또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그래 우리 딸. 소윤아 이제 됐다 됐어. 이제 너 살았어.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사고 당한 거 맞지? 미안해. 엄마 걱정 끼쳐서. 엄마가 나 걱정한 거 나 다 알고 있어. 딸아이의 기억은 사고 난 날 아침에 멈춰 있더군요. 저와 그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알리기 싫었지만 사위에게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야 했죠. 사위놈은 제가 우리 딸 의식이 돌아왔다는 말을 하자마자 놀라더군요. 네? 소윤이 정신이 돌아왔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장모님? 사위놈 목소리엔 기쁜 기색이라고는 없었죠. 그래. 자네는 이제 올 필요 없겠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직장 생활이나 신경 쓰게. 조만간 내가 병원으로 부를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아무튼 그동안 자네도 고생 많았겠다 싶구만. 안 그런가? 굉장히 바빴을 테니 말이야.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쨌든 소윤이가 깨어났다니 제가 가봐야겠네요.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지방 출장을 와 있어서요. 장모님이 소윤이 며칠만 더 부탁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딸아이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야 힘든 소식을 알릴 수가 있겠더군요. 우리 딸은 처음 깨어났을 때 저를 찾고 나서는 이상하게 자기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이 사위놈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우리 딸 회복에만 집중했어요. 우리 딸은 의식을 회복하고 유동식을 거쳐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딸에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사위놈 얘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놈 통화를 들었을 때부터 뒤를 캔 얘기까지도요. 그리고 모든 증거는 다 준비되었다는 것과 그놈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정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으니 빈털터리로 쫓아내버릴 수 있다고, 이혼만이 그놈에게 복수하는 일이라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딸이 충격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우리 딸은 남편을 그렇게나 사랑하고 좋아하던 아이인데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난 다른 건 이해해도 여자 때문에 나 배신하는 놈은 용서 못해. 그 인간 내가 깨어나도 지금 며칠째 오지도 않고 있잖아.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죽다 살아났는데 그깟 이혼이 뭐라고. 그리고 사실은 엄마, 나 의식 없을 때 말이야. 귀는 트여 있었는지 때때로 남편 목소리랑 엄마 목소리가 꿈처럼 들리는 때가 있었거든. 그때 나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꿈에서 많이 울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눈은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딸이 너무 불쌍해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딸은 의식이 없을 때 사위놈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걸 어렴풋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이제부터 완전 다른 인생 사는 거야. 죽다 살았으니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니? 이제는 너만 생각하자. 그놈이 우리 속인 거 아주 톡톡하게 갚아주자, 소윤아. 사위놈은 우리 딸이 건강을 회복하자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이 틀어졌나 싶었는지
회사 휴가까지 내고 바쁘더군요. 우리 딸 집에 있는 내연녀 흔적을 지우고 차 계약했던 걸 다시 취소하는 듯 했습니다. 웃긴 건 보험금이 날아가고 우리 딸 집을 꿀꺽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어지니 짜증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아이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사에게 이미 모든 서류를 착수해달라고 해놓았죠. 그놈은 병원에 와서도 우리 딸에게 웃는 모습이 진심이 아니라 썩소를 짓더군요. 저야말로 더 모른 척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놈이 들어와서 저에게 인사하자마자 바로 이혼소장을 그놈 앞에 던졌습니다. 자네 참 빨리도 왔어. 우리 딸 깨어난 지가 며칠째인데 지금에야 와. 참나. 하긴 바빴을 거라 짐작은 했지. 이거나 받아. 그리고 여긴 다신 올 필요 없네. 우리 딸 집에서 자네 짐 챙겨서 울 딸 퇴원 전에 나가주길 바라네. 네? 장모님, 갑자기 무슨 소리십니까? 저더러 나가라뇨. 이게 대체 뭔데요? 다급하게 제가 던진 봉투를 열자 이혼 소장과 외도 증거가 우르르 쏟아지자 사위는 다급하게 도로 그것들을 봉투 안으로 집어넣으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모님, 여보, 저기 이건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제 말을 들어보시죠. 무슨 설명을 들어? 결혼 전부터 회사 직원이랑 소꿉놀이 하던 걸 니놈 입으로 들을까? 울 딸이 누워있는 동안 집에서 내 언니랑 살림 차리다시피 하고 지낸 걸 들을까? 아니면 우리 딸 보험금 알아보러 다니고 집 명의 상속받은 거 알아보고 다닌 얘기를 들어? 나원 참, 내 입으로 말해도 열받는구만.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서 들을 게 없네. 물론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더 할 말 없네. 내 딸 손에 똥 묻히기 싫으니 이쯤에서 조용히 자네 옷만 챙겨서 나가. 사위놈은 당황하다 못해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대체 언제부터요? 사람을 속이려면 꼬리를 감추고 다녀야지. 우리 딸이 누워있다고 그 앞에서 그년이랑 통화하면 우리 딸이 못 들을 줄 알았어? 나는 또 어떻고? 아주 병실에서 우리 딸 죽기를 광고하더구만. 이제 됐나? 자네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 오늘부로 자네랑은 가족의 연은 끝이네. 당장 나가줘. 장모님, 왜 이 사람 대신 장모님이 이러십니까? 이혼은 저랑 소연이가 하는 건데요. 나 당신 무슨 짓 했는지 전부 알고 있어. 나는 더 할 말 없어. 엄마 말대로 이혼하고 내 인생 살 거야. 죽다 살아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있지? 내가 그동안 왜 당신한테 그렇게 쩔쩔매고 애를 가지려고 했나 몰라. 아마 하늘도 당신이 이런 놈인 거 알고 아이를 안 주셨나 봐. 새삼 너무 감사할 일이네. 우린 여기서 끝이야. 나한테 줄 위자료나 잘 준비해놔야 할 거야. 아, 결혼할 때 내가 당신한테 사준 거랑 붙여줬던 돈도 당연히 돌려줘야겠지?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그만 꺼져줄래? 우리 딸은 저렇게 멋지게 사이놈을 쫓아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수순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었죠. 그놈이 워낙 대놓고 바람을 피운 덕에 소송은 다툴 것도 없이 우리 딸의 승소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중에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어 사이놈 회사 감사부서에 두 연놈 불륜 사실을 담은 증거물을 보내 일벌백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둘을 떨어뜨려 놓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겁니다. 이혼 소송 마무리하면서 그놈은 우리 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게 최선이라더군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했어요. 그놈은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가진 것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은 건강 회복에 집중한 덕에 지금은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많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올 봄에는 가족들끼리 일본에 온천 여행도 다녀올 예정이죠. 저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제가 왜 우리 딸 이혼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저는 우리 딸에게 앞으로도 결혼하라는 말은 안 할 생각입니다. 한 번 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고 살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살아서 돌아온 딸에게 아무런 욕심도 없답니다. 그저 이렇게 새 가족이 건강하게 서로 얼굴 보고 산다는 게 하루하루 행복하죠. 저의 사연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늘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힘든 거 참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